이번 시간은 유통 마케팅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상품 속성에 따른 유통 경로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속성이라는 부분들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적인 결합이 될 텐데요. 1번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를 가진 편의품들은 전속적 유통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통 경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그리고 선택적인, 전속적인 유통 경로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개방이라는 부분들은 수많은 소매업체들이 상품을 취급해야지만이 전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될 텐데, 상권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고 판매에 따른 수익도 그에 따라 낮기 때문에 많이 취급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개방적인 유통 경로를 취할 수 있고요. 선택적 유통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부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정 지역의 일정한 이 범위 내에 입지를 선택해서 입지 선택에 출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전속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내에 전속적인 그런 어떠한 기업 내의 어떠한 업체 내에 특정한 그런 전문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출점한다라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상권적인 규모는 이 개념 하에서는 작고 조금 상대적으로 크고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이다, 선택적이다, 전속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는 편의품적인, 선매품적인, 전문품적인 부분들로서 포함이 되죠. 1번 같은 경우에 편의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속적 유통 경로보다는 개방적 유통 경로를 취해야지만이 충분한 그런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돼요. 하나 팔았다고 전문품처럼 이익이 많이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유통과 관련된 경우인데, 신선 상품의 경우에는 이동 취급을 지연하게 되면 부패가 하기 때문에 직접 가져가는 게 나아요. 즉 버스를 타는 것보단 택시 타는 게 빠르듯이 직접 유통 경로 하는 거 훨씬 낫다는 거죠. 또한 중량이 많이 나가거나 취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유통 경로를 취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표준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유통 경로에서 보다 많은 기술적인 지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산품 같은 경우에 제조되어지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규격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표준화되어진 부분들이 없게 된다고 하면 이 제품은 무엇이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고 이런 설명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식,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제공되어야 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플로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마케팅 자극이라는 걸 하게 되면 소비자나 고객은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내적 탐색이든 외적 탐색이든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 1번 소비자의 특성 변수로는 직업, 사회계층, 가족관계 등과 같은 인구 통계 변수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 등과 같은 변수들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인구 통계라는 부분들은 소득이 얼마다, 가족 구성원은 얼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행동 방식이 될 수 있겠고, 또 의견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AIU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2번 소비자의 심리 변수로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태도, 구매 의도, 제품이나 대체안의 평가 기준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변수라는 것은
뭐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뭐 구매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뭐 구매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 구매할 의도가 뭐 높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태도 측정을 할 때 뭐 선호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문항들을 놓고 측정을 해서 태도가 좋다,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긍정적인 것이 높게 되면 제품이 많이 팔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항으로 어떤 특정한 변수를 측정하는 건 응답을 하는데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뭐 선호한다 해놓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이런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측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서 그러한 잘못된 오류응답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좋아하면 구매하는 거니까 심리 변수로 볼 수 있고요. 3번, 소비자의 심리 변수는 정보 처리 과정보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더 중점적인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 의사 결정 변수라고 한다. 소비자 의사 결정 변수라고 볼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비교 자체를 하는 것은 뭐 합리적인 광고가 좋다, 이성적인 그런 광고가 좋다, 혹은 감성적인 광고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또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의 영역적 부분이 있죠. 4번, 소비자의 행동 영향 변수 중에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과 같은 중거 집단의 영향력이다. 중거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클 수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구매를 해라 라고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요. 기업 내에서 마케팅이 추구하는 것은 교환 과정입니다. 정당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가치가 상호간에 교환이 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 과정 내에서 자사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거 집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뭐 있지 않다, 뭐 있지 않은 건 아니니까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라는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상황 내에서는 그 사람의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3번과 4번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고요. 4번은 이제 명확하고, 5번, 문화 같은 사회적 영향 변수는 소비자 행동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될지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8번,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에는 빈도보다는 도달 범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복잡하면 뭐 보여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즉 빈도수를 높이는 게 낫지 도달 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데 한 번 광고하면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틀렸죠. 광고의 노출 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광고의 이월 효과라고 한다. 2월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광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하지만 너무 많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것은 2월 되는 효과가 아닌 소멸되는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3번, 유머 소구 광고는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데 효과적이며 제품 특성을 이해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머 소구 자체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마케팅에서는 가장 선택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보편적으로 주의를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제품 특성을 이해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 인포머셜 같은 경우는 정보와 광고의 합성어죠. 의도적으로 제품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선별, 다양한 근거를 통해 반박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정보와 광고의 결합이지 반박 광고는 아닙니다. 5번, 총 접촉률은 도달 범위의 도달 횟수를 곱한 것이다.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퀀시는 빈도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얼만큼, 얼마나 자주이기 때문에 5번이 올바르겠네요. 49번, 머천다이징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머천다이징은 상품화 계획이죠. 즉 상품화 계획이나 상품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정보도 분석하고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련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환경, 경쟁 상황, 시장 트렌드 같은 것들을 상품화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건을 많이 들여오자, 이런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효율적인 적정 재고 수준 결정, 판매 대비한 재고 수준 관리 같은 것도 상품화 계획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또한 우수 제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 및 협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4번 효율적 매입을 위한 공급업체와의 관계 유지 및 중간상 판촉의 계획 수립 및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촉을 하는 부분들은 판매 촉진에 관련된 부서들이 하는 거고, 머천다이징은 순수하게 상품을 잘 팔리는가 잘 팔리지 않는가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성질이 틀린 거죠. 이 제품이 잘 팔릴 것이라고 들여놓는 것이고, 그것을 잘 팔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마케팅 관련된 촉진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겠네요. 50번 지속성 상품의 매입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가 상품의 수명 주기 상의 그런 시기상으로 좀 구별을 하자면, 일시적인 상품이 있고 유행을 하는 상품이 있고요. 또 지금 문제에 나왔다시피 지속하는 상품이 있고 계절성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크게 대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정한 시즌적인, 계절적인, 일정 시기적인 부분이면 유행은 그러한 몇 개의 시기를 거치는 거고, 지속은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은 베이직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계절성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베이직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상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단품 차원에서 이전 시즌의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유행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월말 재고와 조정 월말 재고를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유행성 상품이 한 시즌적인 부분이 아닌 두세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식료품점이나 할인점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지속성 상품의 매입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꾸준하게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4번 예측이 어려운 주문 접수 주문의 주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성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죠. 따라서 주문하고 접수하고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쉽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번 유행성 상품과 개인적 취향이 확실한 패션성 상품에 적용을 하면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이 어렵죠. 지속성 상품에는 유행성 상품과는 또 성질이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51번 기존의 구매 경험이나 내적 탐색 정보와 같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점포나 상표를 일컫는 용어는, 우리가 무언가 자극이 오고 무언가 모멘텀이 왔을 때 이때 떠오를 수 있는 상표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환기 상표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5번의 고려 상표군이라는 것은 구매를 할 때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집합군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과 5번은 성질상의 차이가 있어서 올바른 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2번 제품의 포트폴리오 계획 방법 중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가로축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상대적 시장 점유율, 여기 측면이 이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되고요. 세로축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의 성장률이죠. 평균 성장률이다 라고 보고, 여기가 고,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고, 여긴 저, 성장률은 저라고 해서 2x2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보면 별, 자금조소, 물음표, 개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여기가 별이고
물음표고 여기는 자금젖소고 캐시카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옐로우 도그 또는 도그즈라고 얘기하는 개의 자리가 됩니다. 자금젖소는 저성장, 성장률이 더디죠. 그리고 고점유율, 상대적인 점유율이 높죠. 보이는 것으로 투자가 필요한 다른 전략 사업 단위에 투자할 자금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성장은 낮지만 점유율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만큼 높다고 보는 시기예요. 뭐 통상 성장기죠, 성숙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성장기에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별은 시장 점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므로 급격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5번 물음표는 뭐 통상적으로 도입기로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성장률은 높지만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시장 지위가 낮으므로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수라는 전략을 생각하는 건 개의 위기예요. 성장도 안 되고 점유율도 낮아요. 그럼 당연히 개의 위치에서는 이 철수 전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 시장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수학 전략이라고 해서 이 자금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번에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3번 포지셔닝의 유형과 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제품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이란 제품이나 점포의 외형적 속성, 특징으로 소비자에게 차별화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익이라는 것은 이제 자사의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 간의 그런 속성적인 차이를 소비자에게 제시를 하고요. 이때 자사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그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어떻다, 차별됐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게 되는 포지셔닝 활동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점포의 외형적 속성이나 특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건 1번이 되겠네요. 2번 이미지 포지셔닝이란 고급성, 독특성처럼 제품이나 점포가 지니고 있는 추상적 편익으로 소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미지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어떻다, 뭐 이미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3번 사용 상황 포지셔닝이란 제품이나 점포의 적절한 사용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럴 때에는 이 제품이라는 것들을 소구하는 거고요. 4번 경쟁 제품 포지셔닝이란 소비자의 지각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사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교하게 해서 자사 제품이나 점포를 부각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자사의 제품 자체가 경쟁사와 비교해서 그 경쟁사의 제품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포지셔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번 품질 및 가격 포지셔닝이란 제품 및 점포를 일정한 품질과 가격 수준으로 포지셔닝해서 최저가격, 홈쇼핑, 고급, 전문점과 같이 차별적 위치를 확보하는 방식 맞는 얘기입니다. 저렴해서 품질은 어떤데 어떤 업태라고 소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속성적인 의미인 제품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이 잘못 설명됐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54번 최근 정년퇴직을 한 A는 점포를 얻어 사과 장사를 시작했다. 목표로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매월 어느 정도의 판매량과 판매액을 달성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을 점포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운영에 따른 최소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을 충분히 가름하고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똔똔 친다고 얘기를 하죠. 은어적인 표현으로. 수익과 비용이 맞닥뜨려지는 점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매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분기점인 측면들로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손익분기가 될 수 있는 지점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분모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는 그 이익적인 부분인데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보니까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에 구입해서 7만 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단위당 이익인 2만 원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비용이 얼마 든다. 그러면 몇 개를 판다. 그럴 때 뭐 일반적인 그런 판매량은 몇 개 팔면 비용적인 부분들로서 가름이 될 수 있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A가 원하는 자산의 목표이익이 있대요. 그것이 자산신의 목표이익이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게 되고 단위당 이익으로 그 금액을 나누면 몇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판매량이. 보니까 비용이 300만 원 그리고 목표액이 300이니까 600이네요. 그리고 2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박스는 300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300박스, 상호 한 박스를 기준해서 300박스를 팔게 되면 이제 판매액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월 300박스씩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00박스를 파는 데 있어서 금액으로 나오게 되면 300박스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7만 원에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7만 원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돼서 2,1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이익과 비용을 다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박스로는 300박스가 되고 금액으로는 2,100만 원이 있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공식 자체를 알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풀기가 좀 용이하고요.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뭐 만 원인데 이익이 만 원 남는데 우리가 그 들어가는 비용이 3만 원이다. 그럼 몇 개 팔아야지 우리가 그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야. 그럼 3개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분자를 목표이익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공식을 잘 모르더라도 좀 푸시는 게 좀 수월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간단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5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있게 되는데요.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인데 이 협력이라는 관계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는 겁니다. 이 장기 협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매한 사람이 재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대상은 고객, 소비자가 되겠죠. 고객은 단회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구매를 하는 고객이죠. 따라서 관리도 지속적인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고객의 생애 중이나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마케팅을 타겟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시장 지향, 고객 지향이 될 수밖에 없죠. 고객이 만족해야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공급자든 구매자든 관계 협력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그런 확보라는 부분들, 상호 간에 어떤 특정한 부분은 윈, 어떤 특정한 부분은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구매 공급자 간의 장기 협력 관계 형성 유지의 중요 요인 중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 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되는 행동 규칙인 관계 규범이 설정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동할 그런 부분들이 또 행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2번 대부분의 거래 관계는 계약에 의해 실현되지만 장기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 같은 거래 지침이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르신들 분에게 반말을 하면 법적인 처벌은 받지는 않겠지만 윤리적인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윤리라는 부분들은 물론 법적인 부분들도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호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3번 상대방이 정직하여 거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신념이나 확신인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믿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4번 상대방이 당사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거래처 변경을 위한 전환 비용이 높은 이유로 기존의 거래 당사자와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의 몰입 정도가 높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거래처에서 다른 거래처로 전환을 할 때 너무 이 전환 비용이 너무 커서 거래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거죠.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영향력이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몰입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해당 관계보다 다른 관계를 선택해야지라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들을 제외하는 부분들이 몰입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즉 신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기술이 됐고요. 5번 한 경로 구성원이 거래 상대방에 의존하는 정도와 거래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은 윈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 협력 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수익을 하는 것보다는 윈윈하는 관계로서 동반자적인,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자들 간에. 즉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왜 너한테 내가 양보해야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56번 이 CRM과 기존 CRM의 차이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CRM이라는 것은 고객관계 관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보화 사회가 됩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정보가 경쟁의 우위 요소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 물건을 생산하면 무조건 팔렸던 시기 내에서 지금은 고객이 니즈나 원츠, 필요나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때 고객은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정보화 사회 내에서 알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고객은 그냥 단순히 한 번 물건을 판매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지속적인 정보를 밑바탕으로 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자사에 또는 자점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객이 있다. 분석했더니 나왔다. RFM 기법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은 빈도수로 총액의 금액을 고객이 창출해냈다. 그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RM이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CRM이라는 것이 이 CRM과 그냥 CRM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으로 가장 올바른 거 보는 겁니다. 1번 CRM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TV 등 매체 광고 우편 발송, 텔레마케팅 등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 CRM은 시스템 구축, 이메일 마케팅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술된 내용만 봐더라도 어느 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CRM이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RM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저장 창고죠. 웨어하우스가. 그래서 정보 창고로서, 자료 창고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이 자료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잖아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요. 2번 자료 수집 측면에서 CRM은 자료 수집 채널이 경로가 다양하고 분산됐고요. 이 CRM은 인터넷의 웹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통합 채널 경로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정보 내에서의 웹상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다른 그런 담당 부서가 일관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번 CRM은 이 CRM에 비하여 시간적, 지역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CRM이 아니라 이 CRM이 자유로운 거죠. 4번 CRM은 이 CRM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고객 요청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 두 개 또 바뀌었죠. 5번 자료 분석 측면에서 CRM은 웹 로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고객 성향 및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 로그라는 것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웹상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구매 패턴을 했고 어떠한 페이지를 보았고 어떠한 관심사가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CRM이 아니라 eCRM이라고 해야지 타당합니다. 그래서 56번에 올바른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7번
유통 마케팅 조사의 방법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판매했을 때 잘 팔릴 수 있을까와 같은 것처럼 기업이 이미지를 생각한다든지 선호도를 생각한다든지 자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질문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 수집 방법으로 응답자에게 질문표를 이용해서 필요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고요. 우송, 전화, 면접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우송을 안 하죠. 이메일 같은 것들을 하면은 모를까 이제 통상 거의 안 하고. 2번 실험법은 실제로 조사 대상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도록 시도해보고 그 결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험법을 할 때는 실험 상황을 주는 팀이 있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는 통제팀이 있어요. 그래서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훨씬 더 결과가 상이해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 이런 것들이 실험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소비자 패널 조사는 다양한 소비자 그룹에 대해 조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제품 및 조사 항목에 관한 구매나 사용 동향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패널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사를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약에 대해 건강한 정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면서 신체 변화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패널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변화의 지속 조사 같은 형태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경하며의 지속적 변경은 올바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관찰법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관찰법 같은 경우에 유의할 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 대상자가 관찰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 사진 찍는다 그럴 때 경직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좀 해봐 라고 이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관찰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5번 동기조사는 특정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는 심층 심리에 접근하는 것. 그래서 동기, 이 구매할 동기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Why research라고도 합니다. 왜? 라는 부분들이고요. 심층 면접법, 집단 면접법, 투영 기법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투영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이미지화로서 투영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초 기업입니다.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계속 그 이미지화하는 거죠. 이 기업은 항상 도전하는 기업이야.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선도자적 기업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7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58번 상품을 디스플레이 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품을 전시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1번 디스플레이의 강조점은 고객의 눈을 끌게 하는 포인트로 상품의 장점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강조점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조점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내에서 유독 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강조점이 많으면 시선은 분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산되게 되면 어수선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강조점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2번 색다름을 강조하려면 형태, 크기, 색채 등에 있어 대비를 시키는 것도 좋고요. 선이나 색상, 형태의 자임 등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중앙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무게가 같아지도록 형태, 색채, 크기 등의 요소를 이용하는 그런 디자인, 즉 균형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뭐 중요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상품 구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든존이라는 거 배웠죠. 상품 판매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의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어떻게 진열을 하는가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나라 평균 키 통계청에서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 그런 골든존의 시각적인 각도가 있다면 그 진열 선반의 높이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59번 다음의 가격 결정 기법으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제조업자가 도매상 및 소매상과의 계약에 의해 자사 제품의 도소매 가격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이 가격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는 전략이고요. 자사 제품이 도소매상의 손실 요인 상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 명성, 프레스티지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업계와 계획을 통해 일정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손실 요인 상품이라는 것은 저렴하게 그 해당 제품의 가격을 받고 오므로 인해서 다른 제품을 판매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걸 막겠대요. 즉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2번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오픈 가격 정책이야 제조사가 그 판매 제품을 얼마라는 것보다는 뭐 시장상에서 유통상에서 유통사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된다는 책정을 형태하는 거고요. 이분 가격은 뭐 기본 휴대폰처럼 기본 요금이 있고 부가 서비스에 따른 요금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이분 가격입니다. 노획 가격이라는 것은 뭐 프린터 기기를 저렴하게 잉크를 비싸게 파는 형태들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가격을 노획 가격. 묶음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햄버거 세트 시키듯이 번들로서 판매를 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2번이 그 박스 내용과는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번 제품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품 라인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동일 고객 집단에게 판매되거나 동일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거나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되는 등의 이유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들의 집합을 말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그 해당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제품 계열 내에서의 그 밑에 있는 품목들은 하나의 라인의 형태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밀접한 관련된 제품들의 집합이 될 수 있고요. 2번 제품 라인의 길이는 제품 라인에 포함된 품목들의 수고요. 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있다. 그럼 뭐 그 길이로 보는 거고, 뭐 우리나라의 그런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길이입니다만 품목이 어느 정도까지 나열될 수 있는 정도인가 보는 거고요. 라인 내 브랜드의 총수와 각 제품들이 제공하는 품목들의 수는 깊이적인 측면이 되죠. 그래서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 내의 각 제품의 품목의 수이기 때문에 깊이적인 측면들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번이 올바르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61번 마케팅 조사에서 표본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 과정은 모집단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집단이 모집단이고 이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이나 뭐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표본 프레임을 결정해야 되겠죠. 즉 모집단 내에서 이제 표본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표본 프레임을 결정을 하고 이때 표본 추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표본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크기도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표본이 추출되는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번이 적절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조사 비용과 조사 시간이 증가하며 표본 오류 또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모집단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류는 표본보다는 모집단에 가까워질수록 오류가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증가한다는 부분이 잘못됐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비포변 오류에는 조사 현장의 오류, 자료 기록 및 처리의 오류,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 이런 것들이 다 표본이 아닌 그런 거에 의해서 온 오류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층화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로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 소집단들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조건 내에 반을 나누듯이 층화를 나누게 되는 거고 학년 나누듯이 층화를 나누고요. 그 구분된 상태 내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확률은 똑같다. 그럼 아무나 뽑자가 무작위잖아요. 그 부분들로서 추출하는 방법이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 경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치 전달 네트워크는 전체 거래 시스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제조, 공급, 유통업자, 최종 고객 등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가치 전달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보고요.
2번 마케팅 경로 또는 유통 경로란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인 소비자나 기업 고객이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상호 우전적인 일체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상이라는 것은 원부자재, 제조업자, 중간상이 고객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 조직이다 볼 수 있고요. 유통 경로 구성원은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구매자의 수요와 분리시키는 시간, 공간, 소유의 차이를 극복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도매상이 하는 역할, 소매상이 하는 역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4번 제품 또는 제품의 소유권을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각각의 중간상,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도매상도 단계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중간상을 경로 참가자라고 얘기하죠. 조직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4번이 올바르지 않게 되겠네요. 63번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적인 소비자의 구매 유도가 아닌 장기적인 고객관계 향상을 위한 판매 촉진의 경우에는 유통점에서의 구매 시점 판촉, 팝 광고 같은 거죠. 프리미엄과 같은 소매상 판매 촉진이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팝 광고든 프리미엄의 제공이든 이것은 전부 다 장기가 아니죠. 단기적인 판촉이에요. 따라서 장기적인 향상을 위한 판촉의 경우 해놓고 단기적인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개념들을 물어봤던 거죠. 64번 유통 경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발전 모형에 기초한 5단계를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경로상 내에서 구매자든 혹은 판매자든 상호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게 됐는데 이 단계적인 부분들을 무엇으로 구분했는가를 보면 제일 먼저 인지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을 교환할 수 있는가, 가치 교환이 가능한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정도고요. 탐색이라는 것은 교환 대상을 탐색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확장이라는 것은 교환을 통해서 교환 당사자들이 얻는 혜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상호 우정성이 증가될 때 확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입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윤리적인 상호 간의 관계, 이것이 몰입적인 측면이 되고요. 종식이라는 것은 여기 관계 발전이 그 다음에서 이제 끝나는 형태, 발전되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발전 모형에 기초한 5단계라면 인지, 탐색, 확장, 몰입, 종식인 1번이 답이 되겠네요. 65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ERG니까 인간의 욕구는 E, 존재 욕구, R, 관계 욕구, G, 성장 욕구로 구분하고 있고요. 충족과 진행의 원리와 좌절과 퇴행의 원리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느냐, 왜 잘 못하느냐를 설명한 이론이고요.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 수준이 높은, 나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직무에 관련된 높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동기부여 수준은 이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자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3번 매슬로우의 가장 높은 욕구 단계는 자아 실현과 관련된 욕구이다. 매슬로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로부터 존경받는 욕구로부터 더 나아가 자아가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최종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충족이 돼야 상위 단계로 간다고 보았죠. 자아 실현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 그리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주인공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하지만 주인공은 상황을 자신이 억압받는 그런 현실로 생각하는 제약이 아니라 극복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목표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공들을 주위에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해서 안 좋게 행동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성공하는 하나의 그런 밑거름이 돼주는 역할들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급여, 성취감, 다른 사람들의 인정, 승진, 일 그 자체, 성장 및 발전 등과 같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도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허즈버거는 이 요인 이론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직무 만족 요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직무 불만족 요인이 있다라고 했고요. 만족을 주는 것을 동기 요인, 그리고 불만족 요인을 위생 요인으로 봤습니다. 불만족이 해결되면 그냥 불만족이 없어지는 거지 만족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각각이 독립으로 본 거예요. 만족이 됐다고 불만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즉 상호 독립적인 요인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도가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 요인이 충족이 될 때 만족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5번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제기하였는데 부정적인 관점은 X, 긍정적인 관점은 Y라고 봤습니다. 즉 일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 X. 사람들은 무언가 하고 싶어한다, Y.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죠. 그래서 65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66번 고객 세분화의 유형 중 행동적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뭐 구매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매자 집단은 한다 안 한다,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처럼 구분을 하는 겁니다. 1번 소비자들의 사회계층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구매 행동과 관련된 특징을 세분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계층 같은 경우에는 행동에 따른 세분화가 아니고 심리 묘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당 내용 자체가 틀렸으니까 1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겠네요. 행동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67번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마케팅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듯이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면 유보 가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 가격은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 유보해 놓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는 내겠다. 이게 이제 유보 가격입니다. 따라서 6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68번 소매 조직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회사 체인이랑 공동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며 중앙 집중식 구매, 상품화 계획, 머천다이징을 하고 비슷한 결의 상품을 판매하는 2개 이상의 점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체인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의 체인이란 도매상이 후원한 독립소매상 집단으로 단체 구입, 공동 머천다이징을 수행할 수 있는 점포들을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해서 임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매상 조합이란 3번 독립적인 소매상이 결합하여 공동 소유의 도매업을 운영, 머천다이징, 촉진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죠. 소매상이 조합의 형태들로서 이제 결합이 된 형태고요. 4번 프랜차이즈 조직이란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에 맺어진 계약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고, 본부는 경영지도라든지 뭐 표준화된 어떠한 매뉴얼, 또 그러한 뭐 매장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안 한 스스로 독립 경영했을 때 실패 확률을 그만큼 낮춰주게 되고, 그에 따른 로열티도 지불해주는 형태를 취하죠. 5번 머천다이징 기업, 복합 기업은 여러 계열과 형태를 지닌 다각화된 독립 소매업이 공동의 머천다이징을 위해 만든 별도의 계약형 조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천다이징 복합 기업은 일단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 형태 내에서 소매업의 형태를 결합하는, 그래서 여러 유통 경로와 관리 기능을 그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각화된 그런 독립 소매업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69번 브랜드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우리가 어떤 브랜드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를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1번 켈로그가 시리얼 브랜드인 스페셜 K를 시리얼 전체 제품 라인, 스낵 및 영양바, 아침 식사용 쉐이크 등의 다른 건강, 영양식품 라인으로 확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어떤 브랜드가 있을 때 스페셜 K라는 부분들을 각각의 이 성공적인 브랜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브랜드가
원래 제품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70번 다음이 설명하는 가격 결정 방식은 무엇인가?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잘 결합해 적정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이러한 가격 결정은 시장 기반이 확립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시장에 새로 도입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유명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할 때 책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인데 또 다른 경우로는 기존 가격에서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도록 기존 브랜드를 재설계한다. 즉 뭐예요? 브랜드화가 되어져 있는 제품이 보다 더 저렴하게 그러면서 기존의 제품과 동일한 품질 혹은 품질을 더 좋게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우수가치 상 가격 결정법이 되겠죠. 1번의 원가 기반 가격 결정은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갔다를 기준으로 그럼 제품당 얼마에 팔자라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 이것이 원가 기반 가격 결정이고요. 고객 가치 기반 가격 결정은 고객이 그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로부터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책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부가가치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단위 원가의 일정한 고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가치를 부과하는, 그래서 가치 부과에 따른 가격 결정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제 우위 기반 가격 결정이라고 해서 경쟁 제품의 상대적 시장 지위를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포지셔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가격으로서 포지셔닝을 한다든지 혹은 고가격으로 포지셔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을 신속하게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3과목 유통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그런 유의 있는 통계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